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당의 시대 진행을 맡은 엄지민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정치 문화와 정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네덜란드는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수 측면에서는 작은 나라로 분류가 되지만 경제 강국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계속된 투쟁으로 다져진 끈기와 인내성으로 유럽의 강대국이 된 네덜란드 이야기를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 장봉희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연세대 김인춘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튤립 떠오르고요. 네. 히딩크의 고향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하멜 표류기 할 때 하멜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나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는 정치나 정당 문화가 널리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장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대표적인 학자시지만 처음에 학부생으로 네덜란드어를 전공하셨을 때는 굉장히 좀 새롭기도 하고 이색적인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떠올리시면 어떤 게 가장 좀 독특했을까요? 네덜란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크기, 남한의 3분의 1 정도 크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처음에 네덜란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자 했던 동기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경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를 갔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정말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네, 예. 네. 김 박사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많이 닮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해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네덜란드의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정당이나 정치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말씀드리면 네덜란드는 100% 정당 명부제의 비례대표제이고 다당제이고 그다음에 연합정부가 항상 연합정부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공유되고 권력이 분산되고 같이 합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문화적으로 다원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의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잘 되고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있다는 면에서 정치가 잘 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이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 중에서 재밌는 것들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17세기에 세계 해상권을 가지고 엄청 부강한 상업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 예. 그다음에 보험회사라는 게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그런 면에서 개방적이지 못한데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다음에 낙태죄, 그다음 약간의 대마초 같은 것도 예. 허용을 하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네. 안락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보험 같은 그 은행 같은 부분들은 네. 영국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네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알려져 있는 것이 1602년에 설립된 이제 동인도 회사죠. 예. 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주식회사나 혹은 또 금융 그런 이 산업들이 발전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제 일시부터 시작한 북해 그리고 이제 발트에 관한 교역을 통해서 이제 만든 어떤 습득하게 된 그런 이제 기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투영이 돼서 1902년에 이제 최초의 주식회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네덜란드 상인들은 자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척의 배를 살 돈이 좀 한 척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0척의 배의 10분의 1씩 지분을 이렇게 분산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겠다. 이제 이와 같은 금융 뭐 투자 기법 이제 그런 걸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방금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뭐 여러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네덜란드는 좀 앞서 나간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관용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관용주의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네. 그리고 이제 또 실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법들이 이게 합법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각 개개인들의 어떤 추구하는 바 자유 그거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진다라고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막으려고 해도 뭐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이거를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용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혼 같은 경우에 2001년에 이제 네덜란드가 동성혼법이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법조항의 성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인인 두 사람이 이제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법에는 동성혼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결혼은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판단이나 생각이나 종교나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내가 존중을 해줘야지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딴 나라에서는 좀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조차도 네덜란드도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든 뭐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는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뭐 묵계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최초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날 국내 정치든 국제 정세든 함께 떠올려 봤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가 분열이라는 단어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좀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할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네덜란드는 합의제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정당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념 성향의 차이가 꽤 다양하다고 합니다. 종교와 이념이 각각 다르고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그 성향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네덜란드 정치에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역사적 배경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의 변방에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랄까 그것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각 네덜란드 이제 각 지역들은 일찍부터 비교적 이제 정치적인 자치권을 누릴 수가 있었고 네덜란드는 농사짓기가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토의 3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서부터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상업에 매진을 했었죠. 그 네덜란드를 이제 뭐 국제사를 일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유럽의 관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네덜란드가 상업이 발전했었고 뭐 상업이 발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모이는 곳, 도시가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 지역은 과거서부터 이제 도시가 경제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세속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는 그 군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군주죠. 네덜란드 변방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주와 네덜란드 각 지역, 각 도시들 간에 이제 계약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를 하고 대신에 네덜란드 도시들은 군주에게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공생하는 관계 혹은 또 공존하는 관계가 이제 일찍부터 좀 구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80년간에 걸친 독립전쟁을 치르고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던 게 뭐냐면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이끌었었던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권력을 장악을 했었던 이제 총독, 스타트하우드라고 그러는 시티홀더라고 그러는 총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와 총독이 권력을 분점해서 전쟁은 총독이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외교나 내치나 또 재정 이런 거는 의회가 맡아서 하고, 근데 이제 그 의회는 또 7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이 된 의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지역주의도 강하고, 그 다음에 권력의 어떤 이 분점의 그와 같은 이제 뭐 전통, 체제, 구조 이런 거에도 이제 익숙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네덜란드에서는 군주가 군주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스타트하우더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조성해주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 그게 좀 익숙한 편이죠. 신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보다 낮은 지대에 살면서 간척 사업으로 환경을 개척하고 재해에 맞서고 외세에 대항한 네덜란드의 국력에는 정당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네덜란드의 정당 구조와 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인데요. 하원은 단독 법률안 발의권과 수정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4년의 임기로 직접 선거 그리고 보통 선거에 의해서 150명의 의원이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수정을 할 수는 없는데요. 지방의회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75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당제 국가 중 하나인데요. 네덜란드가 선거 이후에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약 100일 넘게 무정부 상태가 지속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현재 네덜란드 정당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현 정권은 2017년 3월 15일 선거를 이제 통해서 나타난 정권인데, 이제 이 내각이 구성되는데 약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선거 결과를 보면 제1당이 대개 한 20%에서 30% 정도 지지를 받아가기 때문에 150석으로 친다라면 한 30석이나 그 정도 이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과반 의석 76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정을 구성하는 게 이거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가 1917년에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의 정당이 정권을 구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연립 정권을 구성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연정을 구성할 이제 이 정당들, 참여 가능성 있는 정당들과 정책 조율을 이제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권제 성격으로 정책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지난번 선거 결과로 제1당으로 되어 있는 이제 연립 정권이 자민당, 그다음에 민주 66당, 그다음에 기민당, 그다음에 기독연합당, 그래서 이제 4개 정당이 76석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7개월 동안 정부가 없어도 네덜란드가 잘 돌아가니 정권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있어도 이대로도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일단 네덜란드 정당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럽의 분위기나 시대의 흐름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네덜란드의 다당제 그런 건데, 네덜란드의 정당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탁탁탁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양극화돼 있지 않아요. 네덜란드 정당에서 중요한 게 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당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네덜란드식이에요. 그 다 지역 사회에서 정당들이 다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의 정당 활동은 한국으로 말하면 뭐 봉사활동 단체, 뭐 체육 같이 운동 체육 단체 그런 것처럼 노조 단체, 그것처럼 정당 단체 그냥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의 활동들이 그냥 그게 정치 활동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당이 중요한 것이 극우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당, 자유당이라 그래요. 자유당이 포퓰리즘 정당인데 이 정당이 지난 2017년 그 선거 때 제1당이 될 뻔했어요. 여론조사에 제1당이 나오는데 지금 제2당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3월 총선이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가장 최근에 지난 11월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거기서도 제2당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포퓰리즘 정당이 물론 말은 세게 해요. 반이민에 뭐 EU에 탈퇴해야 된다 그러고 뭐 엄청나게 세게 말을 하지만 이제 막상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또 그렇게까지 다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하지는 않은데 이제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얻으려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극우당,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당이 굉장히 이제 큰 새로운 당으로서 그러니까 이 당이 생긴 거는 2006년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지지율이 뭐 1, 2당이 된다면 엄청 높은 거고 다당제가 11개, 10개가 원내인데 그중에서 2등 한다는 건 엄청 높은 거고 또 재밌는 것은 동물당이 있어요. 동물당이요? 예, 예. 네덜란드는 자연 보호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도 동물당이 6개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2개 의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개 의석인데 한 명이 탈퇴를 했고 그래서 따로 이제 뭐 독립 정당을 만들었고 근데 다음 선거 때 이제 약진할 거라고. 엄청난 거고요. 거기는 또 은퇴자 중심으로 50+라는 당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세요. 유럽은 다 노령화가 높잖아요. 우리도 지금 엄청 높아지지만 그래서 50+ 당도 굉장히 힘이 세고 동물당, 그다음 포퓰리즘 정당. 그래서 기존의 그 자유민주연합이라거나 기존의 기민당, 기독민주연합이라거나 또 기존의 중도 좌파의 노동당 이 세 개가 핵심 정당이었는데 이 중에서 노동당이 사실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뭐 동물당이나 말씀해주신 50+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따라가기 조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그래도 길게 갔을 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당을 만드는 창당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 정당들이 정치에 입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네덜란드 보니까 그 자유당 당원이 1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덜란드 정당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덜란드 정당 설립 요건은 비교적 이 문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정당 등록을 하냐 하면 우선 상공회소를 찾아가서 이런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의 이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의 이름이 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또 다른 또 나쁜 어떤 것들을 연상시키지 않는 기존 정당 이름하고 또 혼동되지 않는 그리고 35글자 이내로 그래야지 이제 투표용지에 찍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으로 웬만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정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정당의 대표는 누구입니다. 누가 책임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450유로라고 그런 이제 공탁금을 이제 네덜란드 내무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한 계좌에다가 이제 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이 끝나면 상공회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선거위원회 가서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정당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당 등록이 됐다 그래서 곧장 이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목표는 원내 진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선거가 이제 좀 중요하죠. 정당 설립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자금 제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정당 재정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 재정은 당 내에서는 이제 당비, 당원들이 이제 내는 당비, 그 다음에 당 소속 의원들이
받는 이제 우리로 치면 세비죠. 그 세비를 이제 받게 되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혹은 전부 다 이제 당 중앙에 이제 보내서 이제 조성되어지는 또 재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에서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기금 모금을. 그래서 오찬, 뭐 만찬, 이와 같은 또 인기 있는 정치인과의 어떤 만남, 이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당 외부 차원에서는 이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이제 후원, 이제 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또 후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의 이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조성이 되는데, 네덜란드는 정당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선거제도 자체도 돈이 많이 드는 선거제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 때 당들이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쓴다라고 볼 때, 뭐 선거 방송이나 그런 거 국가에서 이제 다 또 방송 시간을 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껏 든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뭐 거리의 포스터 정도,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 차세대 양성을 위한 차세대 이제 뭐 정치인들이랄까 혹은 당원들 뭐 교육하거나 또 이렇게 리크루트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뭐 유관 정당들 혹은 정치 세력들과 이제 뭐 국제 협력이랄까 국제 활동이랄까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돈이 크게 많이 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분께 들었던 것처럼 네덜란드 의회에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습니다. 이런 점이 연정을 구성하고 또 합의제 정치를 이끌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자, 정당의 시대 네덜란드 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봤는데요. 일단 두 분과 함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화면으로 큰 종이가 들어있는 사진을 만나봤는데, 김 박사님, 이 종이 어떤 종인가요? 네, 제가 뭐 직접 투표한 적은 없지만 네덜란드 투표용지라고 하네요. 아, 그 종이가 이렇게나 커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용지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길래 이렇게 큰 거예요? 정당 이름하고 그 후보자, 그 정당 명부제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례대표 후보 이름 쓰듯이 식으로 다 쓰는 거예요. 아, 워낙 많다 보니까 종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투표용지가 크고 많은 이름들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뭐 현대 사회 보면 각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무관심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뭐 유권자가 없는, 지지자가 없는 정치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과 정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좀 밀접하게 다시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이제 당의 이름을 보고서 이제 찍으면 그 당에서 작성한 후보, 그래서 이제 몇 석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순위 몇 번까지,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각 정당들이 자신들이 내건 후보들의 이름을 내걸음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보고, 이 당이 이번에 뭔가 하겠다는 그 내용과 이 후보들의 어떤 면면이 매치가 되는가, 그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이제 우리 지역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 찍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자기가 또 끌리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을 찍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당이 30석을 얻었다 그러면은 30번까지가 이제 의원이 돼야 되는데, 30번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국민적인 인기도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근데 당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크레딧을 주지 않았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유권자들이 그 사람 이름에 체크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선호투표제라고 그러는데 이 개별적으로 이게 마킹 많이 얻은 사람이 후순위일지라도 이제 위로 올라가서 원내 진출하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유권자들과 정치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어떤 대의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키자, 이제 그런 그 목적에서 이제 이런 투표용지가 나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청년 정치, 젊은 사람들을 네네. 정치에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죠. 거기는 많은 정치인이나 정치 리더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게,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풀뿌리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상향식,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정치고, 더 중요한 게 정치가 일상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어떤 선거에서 사람들 많이 나와서 굉장히 헷갈려. 저도 이렇게 많아,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지금 네덜란드 투표용지 어마어마하잖아요. 1000명 넘는 명단에.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가 일상화돼 있고, 그 아까 선거에 나가는 정당도 28개, 뭐 29개 되니까 그 정당들이 어쨌든 그 지역에서 다 뭐가 사무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치 활동이라는 게 그 사람들,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스포츠 활동, 뭐 봉사 활동,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정치가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평소에 그냥 조금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정치에 관심도 갖고, 정치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선거 때 와서 갑자기 사람 본다거나, 선거 때 갑자기 정당이 이렇거나 이게 아니고, 평소에 그러니까 일상의 정치라고 할까, 그런 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라고 하면 머리 아프다, 나랑 먼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네덜란드는 정치의 진입 장벽도 낮은 것 같고, 정치가 일상화돼 있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평화로워 보이는 네덜란드 국가 운영의 이면에는 치밀하고 아주 정교한 구조가 뒷받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네덜란드 정당의 과제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네덜란드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난민 문제가 굉장히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 네덜란드가 사실 개방과 관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또 90년대 이후에 다문화주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시각차도 현재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현 시점에서 네덜란드 정당이 어떤 고민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 집권 중도 우파 연정인데요. 그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극우당, 포퓰리즘 정당, 자유당, 그 정당들이 지금 반이민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고, 그다음에 유럽 통합, EU, 유럽 연합 문제가 두 개가 굉장히 큰 건데, 이제 이민 문제는 네덜란드가 원래 이민자가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그 옛날부터 많은 나라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었고, 서로 인정하면서 공존해오고, 그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하여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잘해왔는데, 유럽 통합 세계화 시바로 이민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2015년에 그 유럽에 난민 위기가 있었어요. 뭐 여러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그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좀, 특히 파리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 유권자들이 이제 반이민 정서가 높아졌고, 지금 큰 문제가 또 하나는 유로존 들어온 나라들 중에 이제 특히 남부의 몇몇 나라들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같이 이제 이 북부에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 돈을 많이 내야 됐어요. 그리고 또 EU의 그 분담금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돈을 너무 많이 낸다. 그거 하고 이제 이민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당들이 가장 큰 이슈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네덜란드가 그럼 어떻게 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네덜란드 사회가 이제 지난 20세기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라는 것이 서로 존중하고 관용하고 뭐 그런 이제 공존의 정치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같은 틀을 좀 깨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데는 또 지난 세기 말서부터 뭐 신자유주의니 뭐니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 사회가 안정적인 걸로 유명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균열, 괴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대중영합주의 정치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이제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자유당과 같은 그런 극우 성향의 대중영합주의 정당이나 혹은 또 극좌 성향의 대중영합주의 정치 이 세력이라는 것이 지금 유럽 도처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통합이라고 그러는 뭐 1952년서부터 시작된 이런 통합의 움직임이 이제는 사람들은 좀 피로감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또 뭐 요즘처럼 특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뭐 세계적인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타겟으로 이제 그 이주자 문제를 또 이렇게 대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자 문제나 유럽 통합 문제 중요한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덜란드의 지금 인구의 20%가 다문화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50년이 되면 30%가 된다라고 이제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비판적인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또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2017년 선거 때 유럽의 이제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세 나라에서 선거에서는 첫 번째 나라가 이제 그 네덜란드였었는데, 그래서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장악한 거 아닌가. 그래서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중영합주의 정치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충격이 이제 흡수되어지고 어떻게 또 안정화되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찾는 것이 그 자유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덜란드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또 원하는 바는 다양한 정책의 목소리들이 가감없이 왜곡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들려질 수 있는 그 같은 환경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과거의 정당들처럼 뭐 이데올로기나 종교에 기반을 두고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하고 이제 그런 정치의 시대는 끝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네덜란드 국민들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민당이 창당 이래로 처음 정권을 잡아서 그러니까 제1당의 역할로서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뭐 창당 이래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당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뭐냐면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정치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 개개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여하히 잘 뭐 이익을 보장해주고 또 이익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 새로운 뭐 방향 뭐 그런 부분들이 네덜란드 정당들이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정당 중에 녹색 좌파 당이 있죠. 네. 흐론링스라고 그러는데 뭐 영어로 보면 그린 레프트 정도 되겠죠. 이 정당은 이 다른 정책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내거는 것이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환경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나서야 되는 그 당의 당 대표가 지금 40도 안 된 30대 뭐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스 클라프라고 그러는 이 당 대표가 네덜란드 국민들, 특히 네덜란드 청소년들에게 환경이라고 그러는 거를 아주 중요한 정책의 아젠다로 만들면서 큰 공헌을 하죠. 뭐 환경은 누구한테나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동물당,
동물당도 이제 뭐 동물의 복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실생활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낸 정당들이 이제 새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걸 볼 때 기존 정당들도 이제 그 같은 추세에 조금 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뭐 이데올로기나 그런 또 뭐 종교적인 가치, 뭐 규범, 뭐 그런 데 기대는 거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사실 지난번 선거, 그 전번 선거 때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노동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 때 38석에서 지금 9석으로 이제 29석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이제 받은 것이고, 네. 기민당도 이제 지난번 선거 때 뭐 12석짜리 정당으로 이제 또 전락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세기 정치를 이끌었었던 네덜란드 기독민주당과 기독교 종교 정당과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 사회주의 성향의 진보 성향의 정당, 이 두 정당이 20세기 네덜란드 정치를 이끌어 왔었는데 21세기 접어들면서 이 두 정당이 거대 정당에서 뭐 군소 정당 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락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네덜란드 국민들의 이제 그 뭐 선택지가 옛날과는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맞춰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네덜란드의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조화를 선택한 네덜란드의 정당 정치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